할로겐 화합물의 소화 효과가 큰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 지금 할로겐족 원소가 지금 크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소화 효과입니다. 소화 효과가 큰 순서대로 배열된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화 효과가 크다는 것은 지금 보시면 그 원자량 있어요. 원자량, 분자량이라고 하는데 원자량이 클수록, 자, 원자량이 클수록 소화 효과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할로겐족 원소의 이제 원자량을 알아야 풀 수가 있냐? 이제 원자량 암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화 효과가 큰 순서는 보시면 1번에 있죠. 요오드, 브롬, 그리고 염소, 불소. 이 순서대로 소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이 소화 효과의 크기 순서와 완전히 정반대죠. 이 정반대는 이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 음성도 또는 친화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기 음성도의 크기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 효과의 순서와 그리고 전기 음성도의 순서가 완전히 정반대다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독성이 매우 높은 가스로서 석유 제품, 유지 등이 연소할 때 생성되는 알데히드 계통의 가스는, 자, 1번에 시화나수소 나와 있고요. 2번에 암모니아, 3번에 포스겐, 4번에 아크롤레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시화나수소 같은 경우에는 질소를 포함한 유기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알데히드 계통의 가스는 아닙니다. 1번 아니고요. 2번에 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질소 화합물이 분해할 때 이제 발생하는 그런 가스예요. 그것도 알데히드 계통의 가스는 아니고요. 다음 3번. 자, 포스겐. 자, 포스겐 가스 같은 경우는 독성이 엄청 높은 그러한 가스죠.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제 유기염소 화합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데히드 계통의 가스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럼 4번에 이제 아크롤레인이 이제 석유 제품이나 유지 등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로서 이제 알데히드 계통의 가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에 아크롤레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프로판 50 볼륨 %, 부탄 40 볼륨 %, 프로필렌 10 볼륨 %로 된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약 몇 볼륨 %인가? 단, 각 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프로판이 2.2 볼륨 %, 부탄은 1.9 볼륨 %, 프로필렌은 2.4 볼륨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를 구하는 문제로 바로 르 샤틀리의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폭발 하한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공식을 한번 알아보면, 자, 폭발 하한계입니다.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 자, L은 L1분의 V1. 지금 이 혼합가스가 세 가지의 가스가 지금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플러스 L3분의 V3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값이 무엇이냐면 이 부피 50, 40, 10이죠. 이 값을 전부 합한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다 합해주면 100이죠. 100. 자, 100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자, 그리고 나서 이제 L1과 V1, L1, L2, L3 그리고 V1, V2, V3에 이제 어떤 값을 대입하셔야 되는데, 이 V의 값은 이제 각 가스의 기체에 그 부피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L1, L2, L3는 각 기체, 각 가스의 이제 폭발 하한계 값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프로판 가스를 보시면 2.2분의 50이 되겠죠? 그죠? 폭발 하한계분의 부피비 50 볼륨 %.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탄을 보시면 부탄은 1.9죠. 1.9분의 부피가 40이에요. 40. 다음 플러스. 그 다음 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 하한계 2.4죠. 2.4분의 그리고 부피가 10 볼륨 %. 자, 이거 분의 이제 10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2.09 정도 나오네요. 2.09 단위는 볼륨 퍼센트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물 소화 약제를 어떠한 상태로 주수할 경우 전기 화재의 진압에서 또 소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자, 이 물 소화 약제를 우리가 주수할 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봉상주수가 있고요, 적상주수, 그리고 무상주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봉상주수 같은 경우는 바로 물줄기 형태로 주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적상주수는 이제 물방울 형태로 주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상주수는 안개 형태로, 분무 상태로 분사하는 것이 바로 무상주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전기 화재의 진압에서 소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 자, 이 전기 화재 같은 경우는 물은 어떻게 해요? 전기 화재에 뿌리게 되면 바로 감전의 위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화재 시에는 물 소화 약제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전기 화재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바로 물에 의한 무상주수, 그러니까 안개 형태로 물을 뿌리는 거죠. 분무 형태로 물을 뿌리면 바로 전기 화재에도 소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물에 의한 무상주수는 전기 화재의 진압에서 소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주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재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틀린 것은, 자, 우리 화재의 종류, 소방에서 화재는 우리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1번에 A급 일반 화재, 그리고 2번 B급 유류 화재, 3번 C급 가스 화재, 그리고 4번 D급 금속 화재. 자, 보기 중에서 화재의 분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바로 3번이네요. 자, C급 화재 같은 경우에는, 자, 가스 화재가 아니죠. 이 가스 화재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디에 분류가 되는 거예요? 가스 화재는 여기 B급 화재죠. B급 화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C급에 해당하는 화재는 바로 전기 화재인 거죠. 전기 화재. 그래서 A급은 일반 화재, 그 다음 B급은 유류 및 가스 화재, 그리고 C급이 전기 화재, D급이 금속 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화재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건축 구조를 말하는데, 자, 인접 화재로 인해 연소될 우려가 적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주요 구조부는 내력상 지장이 없어 간단한 수리로 그 건축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자, 이 내용에 해당하는 구조는 바로 1번의 내화 구조가 되는 거죠. 가장 안전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내화 구조. 자, 그리고 방화 구조 같은 경우 우리 방화 구획 많이 들어보셨죠? 방화 구획은, 자,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부분에 적용하는 그러한 구조를 말하는 거죠. 방화 구조. 그리고 이제 방염 구조 같은 경우는 바로 실내 마감재에 이제 적용되는 개념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이 쉽게 붙지 않도록 처리하는 그러한 구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4번의 난연 구조는 이 용어 자체가, 자, 잘 불에 타지 않는 구조죠. 난연, 연소가 잘 되지 않는 구조. 그래서 이것도 불이 붙기 어려운 재료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바로 내화 구조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같은 원액으로 만들어진 포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보기를 보시게 되면 총 4가지의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4가지 용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발포 배율 나와 있습니다. 발포 배율. 자, 이 발포 배율 같은 경우에는, 자, 포원액에 대한 포의 방울, 기포 있죠, 기포. 그 기포의 팽창 비율을 바로 발포 배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환원 시간. 자, 환원 시간은, 자, 그 포 기포가 터지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환원 시간이에요, 환원 시간. 자, 그리고 내열성. 이제 내열성은 이제 용어 자체가 열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인 거죠. 그리고 이제 유동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포가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성질, 그걸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발포 배율이 큰 경우와
발포 배율이 작은 경우. 그러면 발포 배율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크게 팽창한 거죠. 팽창해서 부피가 더 큰 겁니다. 발포 배율이 크다. 그럼 발포 배율이 작다는 것은 그 거품 그 기포가 그만큼 크기가 더 작은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그 비누 거품 방울을 생각하면 자, 크기가 더 클 때 어때요? 더 쉽게 터지죠. 자, 작을 때보다 더 커지면 크기가 크면 더 쉽게 터지잖아요. 그래서 환원 시간은 발포 배율이 크면 클수록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환원 시간은 이때는 짧아져요. 그러면 반대로 이때는 길어지겠죠. 자, 그리고 내열성은 자, 발포 배율이 크면 빨리 터진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열성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환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열성은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유동성을 보시면은 자, 지금 이 큰 기포가 작은 기포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잘 움직이겠죠? 더 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은 발포 배율이 클 때 유동성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얘는 작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발포 배율이 커지면 환원 시간은 짧아진다. 맞는 거죠. 그렇죠? 발포 배율이 커지면 환원 시간 짧아진다. 맞는 거고요. 2번. 환원 시간이 길면 내열성이 떨어진다. 틀렸죠? 환원 시간이 길면 내열성은 좋아지는 거예요. 2번이 틀렸네요. 다음 3번. 유동성이 좋으면 내열성 떨어진다. 맞는 거죠? 그 다음 발포 배율이 작으면 유동성이 떨어진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자, 보기에 있는 그 물질 중에서 물과 반응했을 때 이제 가연성 기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칼륨 같은 경우는 물과 반응하면 자, 무엇이 발생하냐? 바로 칼륨은 수소 가스가 발생을 하죠. 이 수소는 대표적인 가연성 기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화아연 같은 경우, 인화아연은 바로 포스핀, 그죠? 포스핀 가스가 발생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연성 기체가 맞고요. 3번, 자, 산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자, 물과 반응했을 때 이제 가연성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데, 자, 산화칼슘은 물과 반응했어요. 산화칼슘이 자, 물과 반응을 하면 바로 수산화 칼슘이 만들어지고요.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열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연성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에 탄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물과 반응하면 바로 가연성 기체인 이때는 메탄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바로 3번의 산화칼슘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열 분해에 의해 가연물 표면의 유리상의 메타인산 피막을 형성하여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유입을 차단하는 분말 약제는 자, 일단 열분해 했을 때 지금 뭐가 발생하냐? 메타인산. 자, 열분해 했을 때 메타인산이 이제 발생한대요. 자, 이건 뭐냐? 메타인산 나오면 딱 한 가지 분말 소화 약제가 떠올라야 돼요. 메타인산이면 이것은 제3종 분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3종 분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기 중에서 제3종 분말의 주성분을 고르시면 되겠죠? 주성분. 자, 1번의 요소. 자,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 탄산수소 칼륨과 화합한 화합물이 바로 제4종 분말의 주성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2번의 탄산수소 칼륨은 제2종이죠. 2종. 그리고 3번의 제1 인산 암모늄이 바로 제3종 분말 소화 약제의 주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의 탄산수소 나트륨은 제1종 분말 소화 약제의 주성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제1 인산 암모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기압 100도씨에서의 물 1g의 기와 잠열은 약 몇 칼로리인가? 자, 우리 물의 기와 잠열 또는 증발 잠열이라고 하죠. 자, 우리 이거 많이 봤던 거예요.
물의 기화 잠열이다. 기화열이죠. 다른 말로. 기화 잠열이 얼마냐? 물의 기화 잠열은 바로 g당 539칼로리였죠. 539칼로리입니다. g당 1g당 539칼로리예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자, 물이 몇 g이라고 했어요? 물 1g. 물 1g의 기화 잠열이니까 얼마예요? g당 539칼로리. 그래서 물 1g의 기화 잠열은 539칼로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이제 변형이 돼서 물 10g의 기화 잠열은 몇 칼로리냐? 물 10g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기에다가 10을 곱해서 5,390이 되겠죠.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g의 기화 잠열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539칼로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가연성 액체로부터 발생한 증기가 액체 표면에서 연소 범위의 하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의미하는 것은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연소 범위의 하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저 온도다. 자, 이게 뭐예요? 연소 범위의 최소. 자, 하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저 온도 바로 인화점이죠. 인화점.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1번의 B점은 뭐예요? B점. 네, B점은 바로 끓는 점. 끓는 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자, 2번의 연소점 같은 경우는 인화점보다 약간 높죠. 온도가. 자, 연소점은 이제 점화원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연소가 가능한 그러한 온도를 바로 연소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발화점 같은 경우는 이게 착화 온도라고도 하는데 이제 발화점은 점화원 없이 스스로 연소가 가능한 그러한 온도가 바로 발화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 범위의 하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4번의 인화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물의 유별 성질이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은 제 몇 류 위험물인가? 자, 보시면 지금 위험물의 성질이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라고 했죠? 바로 자연 발화성 또는 금수성 물질 같은 경우는 바로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성질이 제1류 위험물은 바로 산화성 고체고요. 고체. 네. 그다음에 제2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바로 가연성 고체죠. 가연성 고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에 제4류 위험물의 성질은 바로 인화성 액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3번의 제3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프리웨이 법칙, 전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전도 있죠. 프리웨이 법칙, 열 전도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바로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열 전도량 Q는 L분의 K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가 됩니다. 자, 이게 열 전도량을 구하는 공식인데 자, 보시면 여기 열 전도량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동 열량이죠. 이동 열량, 전도량. 열 전도량은 자, 지금 K에 비례하고요. A에도 비례하죠. 그리고 델타 T도 비례해요. 하지만 반비례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분모에 있는 이 L 값만 반비례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K는 뭐냐? K는 바로 열 전도도입니다. 열 전도도. A는 전열체 단면적이고요. 델타 T는 온도차.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모에 있는 이 L은 바로 전열체의 두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동 열량, 열 전도량과 반비례하는 것은 바로 두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기를 보시면 단면적에 비례한다, 두께에 비례한다, 열 전도도에 비례한다, 내외부의 온도차에 비례한다. 자, 세 가지는 비례한다고 했죠? 근데 나머지 하나는 반비례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기 2번에 보시면 전열체의 두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비례가 맞는 거죠. 반비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된 건축물에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직통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자, 피난자의 안전상 몇 미터 이하이어야 하는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직통 계단입니다. 직통 계단에 이르는 자, 보행거리는 피난자의 안전상 자, 몇 미터 이하냐? 바로 안전상 50m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50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역의 설치 기준 중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11층 이상의 층은 자,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역을 하여야 하는가?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 재료가 아닌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자, 11층 이상의 층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 이하마다 바로 방화구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바닥 면적 여기 나와 있는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요. 그런데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11층 이상의 층은 200제곱미터 이내가 아니고요. 바로 600제곱미터 이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포소화 약재 중 고팽창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 지금 포소화 약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팽창포가 있고요. 고팽창포가 있는데 자, 포소화 약재 중에서 유일하게 저팽창포와 고팽창포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 약재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4번에 보이시는 합성 계면 활성제포 같은 경우에는 저팽창포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팽창포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담백포나 불화담백포, 내알코올포 같은 경우에는 저팽창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의 합성 계면 활성제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 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는 자, 여기는 이제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했을 때 그때 이제 발생하는 이제 가연성 가스를 물어본 건데 자, 여기에서는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식 자, 화학 반응식을 알 수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탄화칼슘의 이제 분자식이 뭐냐? 탄화칼슘이니까 CaC2입니다. CaC2예요. 이게 탄화칼슘의 이제 분자식입니다. 자, 이때 무엇과 만난 거냐면은 이제 물과 반응한 거죠. 물은 H2O가 되는 거죠. 물의 분자식. 자, 이렇게 만나면 자, 어떤 게 생성이 되냐? 바로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지고요. CaOH2죠. 수산화칼슘과 그리고 가연성 가스인 C2H2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앞에 몰수를 맞춰주면 물의 몰수는 2몰이 돼야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는 바로 C2H2에 해당하는 바로 아세틸렌 가스가 되는 거죠. 아세틸렌.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아세틸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제1류 위험물로 그 성질이 산화성 고체인 것은 자,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6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제1류부터 6류까지 6가지의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는데 자, 보기 중에서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인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자, 황린 같은 경우는 이게 위험물의 성질이 바로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자연 발화성이기 때문에 황린은 바로 3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에 자, 해당이 되고요. 2번에 아염소산 염류. 자, 지금 이 위험물의 명칭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무슨 염류로 끝나죠. 자, 염류로 끝나는 것은 대부분 제1류 위험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전부 다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염류로 끝나면 바로 제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의 금속분 같은 경우는 이것은 바로 가연성 고체죠. 제2류 위험물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4번의 유황 같은 경우에도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은 2번의 아염소산 염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론으로서 기계적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은 자, 우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기적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기계적 에너지입니다. 보기 중에서 이제 기계적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 압축열, 2번 분해열, 3번 연소열, 4번의 용해열. 자, 보기에 그 용어만 딱 봐도 이게 기계적인 건지 화학적인 건지 전기적인 건지 구분이 되실 거예요. 일단 이 기계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약간 물리적인 열을 보시면 되는데 바로 1번의 압축열. 압축열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압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압축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번, 3번, 4번 보면 분해열, 연소열, 용해열. 자, 어떤 느낌이 강해요? 바로 화학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요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에너지가 아니고요. 이것은 대표적인 화학적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화학적 에너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의 압축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프로판 1몰을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약 몇 몰인가? 단 공기 중 산소의 농도를 21볼륨%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프로판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알아야 됩니다. 프로판의 완전 연소 반응식. 자, 그럼 여기서 반응식도 알려면은 이 프로판의 분자식도 알아야 되겠죠. 프로판. 자, 프로판의 분자식이 뭐냐? 바로 C3H8입니다. C3H8이죠. 자, 이게 프로판의 분자식 또는 화학식입니다. 자, 근데 완전 연소했다는 것은 무엇과 반응한 거죠? 무엇과? 바로 산소와 반응한 거죠. 그래서 이 프로판 1몰이에요, 1몰. 프로판 1몰이 자, 산소와 반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완전 연소하면 완전 연소 생성물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완전 연소 생성물이죠.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와 이제 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때 이제 물수비를 맞춰줄 건데, 자, 여기서 프로판 가스 1몰을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자, 산소가 몇 몰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산소. 자, 산소가 몇 몰이냐? 이거는 바로 5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3몰. 그리고 물, H2O가 4몰이 되는 거죠. 이때 이 몰수를 찾는 거는 간단해요. 이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을 이제 뭐 했을 때 원자의 개수를 비교하면 바로 이 몰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프로판 가스 1몰. 이게 앞에 1이 있는 거죠. 프로판 가스 1몰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자, 산소가 몇 몰이 필요한 거예요? 산소는 5몰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얼마나 있대요? 21볼륨%가 있대요. 자, 그럼 이때 공기의 이론 공기량이 몇 몰이냐? 자, 이것은 비례식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프로판 1몰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자, 산소는 몇 몰이 필요하다고요? 5몰. 5몰이 필요하대요. 자, 그러면 산소 5몰인데 자, 산소는 공기 중에 21볼륨%가 있대요. 그러면 5 대 21은 자, 우리는 공기의 몰수, 공기의 몰수를 구하는 거죠. 이거를 X로 놓을게요. X 대 자, 공기가 전체를 100%로 했을 때 지금 산소가 21볼륨%고 나머지 79는 뭐예요? 질소죠. 질소. 그래서 X 대 100으로 놓으면 되는 거죠. 비례식을 만들자면. 그래서 우리는 X를 구하는 거니까 X는 21 곱하기 아니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비례식이니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5 곱하기 100을 얼마로 나눠주면 돼요? 21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결국은 이 산소의 몰수를 지금 21볼륨%니까 0.21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산소의 몰수를 지금 공기 중에 산소의 비율이 21이니까 0.21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23점
23.81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몰이 되는 거죠. 몰. 그래서 이거는 이론 공기량은 몇 몰이다? 바로 23.81 몰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